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턱을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한 집안의 상속전쟁, 그리고 버려진 장남의 복수.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 밝혀질 최강현의 이야기에는 한국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조작된 진실,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잔인한 배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최상호 회장 가문의 비밀에 빠져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잿빛 하늘이 드리운 서울의 어느 화창한 날,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최 회장의 장례식장. 국화 향기가 가득한 장례식장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최 회장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척하며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권력 이동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차분한 장례식장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막내 최동우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이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점퍼, 낡은 청바지, 운동화. 장례식장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트렁크 하나만 들려 있었죠. 바닥이 해져 있고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겨 있는 그 낡은 트렁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야? 기자야? 아니야. 이상한데. 그 남자는 조문객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헌화대 위의 영정 사진을 향해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강한 눈빛의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 어떤 정치인도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했던 사내. 이제는 침묵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마지막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헌화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꽃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죠. 장례식장 관리인은 다급히 다가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최강현입니다. 올해 55. 고 최상호 회장의 친자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순서상으로도. 저는 이 집의 장남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미쳤다고 소리쳤고 다른 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최강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 제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기신 겁니다. 여기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엔 제 어린 시절 유품과 병원 기록, 그리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최 회장의 막내 아들 최동우였죠.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와 강현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최동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경호원들. 이 사람 끌어내. 장례식장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이건 모독이야.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 하지만 최강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욕되게 했다고? 나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살았고 그 사람은 내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게 욕이냐? 아니지. 난 이제 내 자리를 찾으러 온 거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대면. 기자들은 이미 타이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장례식장에 나타난 숨겨진 장남. 유산전쟁 예고 형제의 난 시작되나 장례식장 충돌 영상 독점 공개 DNA 검사 요구한 미스터리 남자 진짜 장남일까?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할 것만 같았던 장례식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 만에 전국의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뒤집혔습니다. 최 회장 유산 분쟁, 숨겨진 장남의 등장, 그리고 유 원장 위조 의혹까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강현, 과연 그는 진짜 최 회장의 아들인가? 강현은 이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년원 경력, 폭행 전과, 무직, 고물상 노동자. 그리고 출생증명서에는 부모 미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었던 고아원 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원장은 낡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강현의 사진, 당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이름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강현, 1970년생. 그 글씨체는 강현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필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증거들은 충분했습니다. 강현은 직접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과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동안 빼앗겼던 인생이 되돌아올 것이라고요. 이틀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이 봉투를 건넸고 강현은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부자관계, 불일치.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강현의 세상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고 봉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웅성거리는 소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최동우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외모,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쪽 덕분에 우리 쪽 지지율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산 문제요? 걱정 마세요. 그건 진작에 법무팀이 다 정리해놨습니다. 강현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검사 조작했냐? 동우는 어깨만 으쓱하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사입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여긴 당신 자리 아닙니다. 강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발 디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에 트렁크 하나 들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강현에게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현 씨죠? 저 병원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나온 검사 결과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처음엔 일치였는데 중간에 결과가 바뀌었어요. 강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3개 쥐고 물었습니다. 누가 바꿨어요? 상대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녹화된 CCTV를 확인하세요. 강남 비센터 실험실 3층, 새벽 2시 이후. 통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현의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실험실이 보였고 흰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서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이 화면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오지숙. 최 회장의 부인이자 그룹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지시했고 가운 입은 직원이 봉투의 라벨을 교체했습니다. 최강현이라고 적힌 라벨 위로 투명한 테이프와 함께 새 라벨이 붙었습니다. 최윤석.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강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갔고 숨이 목구멍에서 터질 듯 차올랐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습니다. 명백한 바꿔치기, 음모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지만 곧 다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피를 돌게 했고 두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진실이었다. 진짜 내 결과는 묻혔다. 숨겨졌다. 그리고 그 여자가 뒤에 있었다. 강현은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강현은 새벽 5시 광화문 인근의 한 신문사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강현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신 뭔가 터뜨리려는 거죠? 강현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누가 내 인생을 지웠는지 다 들어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누가 들어와서 뭘 바꿨는지 다.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데스크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단 1시간도 안 되어 그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사 메인에 노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숨겨진 장남의 진실. 병원 실험실에 나타난 회장 부인의 그림자. 여러분,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돈 앞에서 혈연을 배제한 자들의 탐욕. 강현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은 병원 직원 한 명이 방송 인터뷰에 익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는 처음엔 부자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지시가 들어왔고 봉투는 교체됐습니다. 병원 윗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죽었고 장남은 쫓겨났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그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모든 뉴스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숙은 언론 대응을 중단했고 최동우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강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선언이 나갔고 장소는 서울시청 대회의실. 전국의 카메라가 다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강현은 검정 셔츠와 회색 재킷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다른 한쪽에는 낡은 트렁크,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가 새로 준비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우려 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다시 그 이름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현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낄 수 있나요? 그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서입니다. 그 안에는 저를 낳고 키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건 회장과 함께 찍힌 가족 사진입니다. 뒤에는 날짜도 필체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하나씩 전시되었고 기자들은 쉴 틈 없이 타자를 두드렸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실시간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회견장 뒤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그 남자는 말없이 무대로 걸어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노형수입니다. 최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강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그림자라 불리던 인물, 수십 년을 그 곁에서 함께했던 남자. 노형수는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쓰신 유언입니다. 법적으로는 미공개 문서이며 아직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 강현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는 죄를 이대로 떠나고 싶지 않다. 순간 회견장은 폭풍 같은 반응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핸드폰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기자의 마이크가 강현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강현아, 언젠간 진실이 널 찾아올 거야.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지상파 뉴스는 모든 시간을 장남 유언 폭로로 바꿔 방송했고 온라인 포털은 몇 시간 만에 검색어 순위를 그 이름으로 도배했습니다. 최강현, 그리고 숨겨진 유언장.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제야 진짜 장남이 돌아왔다고. 수십 년을 침묵 속에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 박성일이 강현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생전 문서들과 함께 가장 오래된 유언장과 최근 작성된 내용을 비교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내부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사회와 부인 측의 반대로 등기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이 달라졌으니 공식 효력으로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흐릿한 글씨.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문장. 강현아, 세상에 나가면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또 하나의 속보가 터졌습니다. 유언장 원본, 조작 의혹 노형수 전 비서, 위조 개입 정황 포착. 여러분, 강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속보에는 영상 하나가 첨부돼 있었는데 회장 서재에 들어가는 노형수의 모습,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낯익은 인물. 최동우였습니다. CCTV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가위로 원본 문서 일부를 오려낸 뒤 새로운 문장을 손글씨로 써넣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그 진실이 담긴 마지막 문서가 두 사람의 손에서 재조합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제 공개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인가? 같은 시각, 노형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은 회장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으며 문서 일부에 오타와 훼손이 있어 일부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노형수가 과거 오지숙 이사장과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수차례 최동우의 회사 자문을 맡아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강현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조작, 언론의 환호도 잠시. 이젠 유언장마저 가짜였다는 의심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익명 제보자. 그는 단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그 유언장, 진짜는 따로 있어. 노형수가 감춘 건 따로 있다. 그리고 파일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암호화된 문서, 열리지 않는 파일. 강현은 조용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가 남긴 모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 그 봉투 뒷면에 적힌 단어 형수.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형수를. 강현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서류가 아닌 기억을 들추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숨겼던 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최 회장이 생전에 개인 집무실로 사용하던 7층 건물은 현재 아무런 간판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여전히 최 회장의 이름. 관리인은 정해진 출입증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현은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계단을 오르던 기억. 정문 옆 벽면 낡은 유리 아래 작은 자물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철제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조명은 오래되어 깜빡거렸고 책상 위에는 10년 넘은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쪽 벽장에는 고급 원목으로 만든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 지문 인식. 최 회장의 손가락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강현은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숫자 4자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0417. 강현의 생일이었습니다. 번호를 돌리고 손을 얹었지만 지문 인식을 통과할 수 없어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서류 묶음 사이에서 이상한 작은 장치가 보였습니다. 지문 패드 대신 키를 꽂을 수 있는 낡은 잠금 장치. 강현은 트렁크 속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 그리고 가죽으로 쌓인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면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 여러분, 그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상상해보세요. 숨을 참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원본이 있었습니다. 법적 공증 스탬프, 봉인된 날짜, 수기 서명. 그 어떤 조작도 없는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 최강현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내가 그 아이를 세상에서 지운 죄를 이 문서로 갚고자 한다. 강현은 무릎이 꺾여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회장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표현했고 자신의 아내였던 오지숙과의 갈등, 그녀가 강현을 지우기 위해 저지른 일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일기처럼 기록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지숙은 내가 약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현은 자라면서 나를 점점 닮아갔다. 그게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내 진짜 아들이라 무서웠던 걸까?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아이를 다시 찾기엔 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금고에 모든 걸 남긴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그땐 내가 숨긴 이 죄를 풀어달라고. 강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단 하나 열린 순간 최 회장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책상 앞. 표정은 무겁고 말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숨겨온 자식이 있다. 그 아이를 다시 부르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강현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땐 내가 진실을 찾아낸 거겠지. 미안하다.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줄 기회를 주지 못해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지 않나요? 강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야 처음 듣게 된 그 한마디. 내 아들아. 그날 밤 강현은 금고 속 모든 서류를 모아 법무법인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모든 걸 뒤틀려던 자들에 맞서 진실로 맞서겠다. 이번에는 어떤 조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유언장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친필 서명, 공증 기록까지. 그 어떤 조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장남 최강현 진짜였다. 진짜가 나타났다. 인터뷰 요청은 쇄도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밝힌 장남, 회장의 죄를 품고 돌아온 아들. 그 서사에 사람들은 빠르게 동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접수 창구. 강현의 법률 대리인 박성일 변호사는 정중하게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상속 무효 확인 소송, 기존 유언장의 법적 효력 정지 신청, 강현의 이름이 적힌 원본 유언장 제출. 모든 게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숙은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전국 법무계와 언론에 동시에 배포된 문서 하나가 퍼졌습니다. 기존 유 원장은 최 회장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장남 최강현 회장과의 생전 접촉 정황 다수. 강현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의혹. 노영수 전 비서 긴급 입국 거부 상태. 그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추가 증언 불가. 강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협박. 그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대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니. 그날 밤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최 회장의 정신건강 기록. 5년 전부터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언론에 유출됐고 그 내부에는 의심스러운 진단서 하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환자 최상호, 지속적 단기 기억 상실. 자필 문서의 신빙성 판단 불가. 환자가 강박적으로 과거 인물에 집착하며 비현실적 진술을 반복함. 모든 공격이 한 방향으로 몰렸습니다. 강현의 유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흐름. 최 회장은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악용해 강현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기록을 뺀 사람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까지 동원한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강현은 벽을 응시했습니다. 어디까지 숨겨온 건가? 언제부터 나를 지워온 건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노영수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하나 건넸습니다. 노영수가 한국을 떠나기 전 남겨둔 서류. 그 안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최 회장의 수기 메모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이 서류는 내가 직접 판단하고 작성한 것이다. 강현은 내 아들이다. 그 아이가 지금 와서 나를 협박한다고? 아니다. 협박당한 건 오히려 나였다. 그 아래에 자필로 덧붙인 한 문장 오지숙이 나를 가뒀다. 내 병을 조작했다. 강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적은 단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은 다시 서류를 덮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시간과 증인이 필요했지만 거짓은 단 한 번의 확신만 있어도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정적인 단 하나의 증거.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흰 재킷을 입은 노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강남 센트럴병원 당시 최 회장의 주치의였던 인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과 그분이 직접 내게 남긴 진료 메모까지. 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숨겨진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현 앞에 앉은 노년의 남자. 하얀 재킷을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최 회장님의 주치의였고 그분의 마지막 진료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분의 정신이 흐릿하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에 강현은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퍼진 모든 기사, 아버지가 단기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주장, 유 원장을 자필로 작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 모두 이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 날짜는 회장 사망 약 한 달 전.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진짜 장남을 찾게 될 거다. 내가 숨겼던 그 아이 강현이가 돌아온다면 내 모든 걸 줘야지. 내 죄를 갚아야지. 강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그 말. 하지만 듣고 싶었던, 끝내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백이 거기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녹음 이후 회장님은 갑자기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나는 한 번도 회장님을 이송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현은 깨달았습니다. 진단서도 조작된 거였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가둬놓고 아버지의 정신을 병든 사람으로 만들었고 유 원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협조한 또 한 사람. 주치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시나요? 종이에는 짧은 인사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재단법인 이사 박성일. 강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 자신의 법률 대리인.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유 원장을 공론화하고 소송을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오지숙 이사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 직위는 겉으론 비상근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내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강현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함께 준비했던 사람,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단 한 명. 그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성일은 회의 중이라며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책상 위 열린 노트북 화면에는 이런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최강현 비상식적 행동 이력 정리. 법정 대응 전략 정서 불안 프레임 구축. 대중 여론 이탈 유도 시나리오 초안. 모니터를 덮는 손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현 씨. 이건 처음부터 준비된 싸움이었습니다. 박성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믿었을지 몰라도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판을 뒤엎는 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죠. 강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들쑥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나였죠? 왜 이 지옥 같은 연극에 내 이름을 쓴 거죠? 박성일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진짜 피해자, 가짜로는 만들 수 없는 무게. 그 무게로 우리는 최동우를 완전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강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고 거리의 소음도 햇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사람, 그마저도 또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현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등에 칼을 꽂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 법정 한가운데에 선 강현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 굳게 담은 입.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카메라와 눈동자.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 판사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최강현. 피고 최동우의 상속권 주장자 일동.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최 회장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자필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법정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자,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자,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인 단 한 사람. 첫 증인으로 주치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판사의 요청에 따라 진단서를 법의학 감정단에 제출했습니다. 의료 조작, 기록 조작. 모두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성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서기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강현의 변호인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의사로서 병원 기록에 접근한 적 있습니까?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진단한 문서를 외부에 제공한 적 있습니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답이 되었습니다. 오지숙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전면 부인했고 자신은 어떤 문서 조작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CCTV, 이메일 증언, 모든 정황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동우는 마지막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강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의 기록에서 지워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유산을 노리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름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 최강현. 아버지의 장남이라는 이름. 여러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합니다. 원고 최강현은 고 최상호 회장의 생물학적 자녀이자 유언장에 명시된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합니다. 기존 상속 절차는 무효이며 자필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다시 분배합니다. 도장이 내려찍히는 소리. 그 소리가 끝났을 때 강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 여정을 마친 한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회장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도 서지 않았고 상속받은 부동산과 지분의 절반은 사회환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어머니가 생전에 살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조그만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미경 기념관,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와 수첩, 그리고 붉게 달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작은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 강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린 끝내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버려진 아이의 생존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현이 원한 것은 결국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우리 모두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 드라마는 또한 권력과 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가족과 양심마저 버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는 표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강연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돈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강연처럼 이름만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계층 간의 갈등, 가족, 정체성, 진실, 이 모두가 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강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강현이 진정으로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의 복수는 미완으로 끝났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드라마 스토리 브리핑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24시였습니다.